네, 안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준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예,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학생과 동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측의 입장은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학생들은 학교 측의 소통 없는 통보가 일상이라면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소식은 약간은 좀 진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행히도 어제자로 좀 사건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동덕여대 학생 대표단과 학교 측이 만나서 3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양쪽 다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바로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고 학교 수업은 다시 재개하기로 타협은 보았다고 합니다. 시위대도 그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전부 해제했으나 다만 본관 점거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불씨로 남아있는 게 또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그좀 한쪽 법률적 문제를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네네네. 일단 지금 그 학교 쪽에서는 점거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보면 확실히 위법의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학생들이 시위 장소로 신고한 곳이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 앞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된 장소를 이탈해서 시위를 계속하면 이제 위법하거든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인 그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신고 장소인 100주년 기념관을 벗어나서 건물의 안에 들어가거나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학내 시위의 경우에도 딱 그 신고한 장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이제 실제로 뭐 대학이라는 공간이 좀 뭐 저희끼리 얘기하면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위법한 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경찰의 공권력이 바로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도로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차량의 교통이라든지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좀 유발한다 뭐 이런 이유를 대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학교도 그런 이게 이제 학생들의 수업 뭐 방해 혹시 이런 거로 논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법 논리가? 그렇죠.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학교라는 공간이 특히 대학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시위 현장으로 뭐 사전에 집회 현장으로 인정해 주기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교라는 공간에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다니기도 하고 차가 또 다니기도 하고 또 교수들도 다니기도 하니까 이런 안전상의 이유로 대학 내에서도 좀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신고를 받아주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시위 현장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시위 현장에서 좀 이탈하는 일은 좀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면 뭐 광화문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뭐 종로로 이제 행진을 한다거나 그렇죠. 예,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행진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보통 그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경찰이 나서서 뭐 자진 해산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가는 길목을 차단해 가지고 더 이상 행진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데 아무래도 대학교다 보니 이제 경찰 공권력이 투입되기 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약간 초반에 소요 사태처럼 막 번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쟁점은 아마도 손해배상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그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면 손해가 어느 정도냐라는 계산법. 그렇죠. 지금 학내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에 달한다 이게 좀 학교 측의 추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저도 그 학교 측에서 올려놓은 걸 봤는데요. 정확한 계산법은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표 같은 걸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예상치를 공개를 한 건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학교 측에서 공개한 예상 금액이 적게는 20억, 많게는 뭐 54억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예상치가 이렇게 30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구체적으로 계산한 수치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측에서 시위가 끝나기도 전에 손해배상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금액을 좀 제시하면서 학생들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으니 시위를 이쯤에서 멈춰라 라는 좀 무언의 압박 용도로 좀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노조가 이제 이른바 불법 파업이란 걸 하면 회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며칠간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손실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계산법이라도 있는데 아니 학교의 계산법이 이게 뭐냐라는 거죠. 학교 측에서 계산한 건 대부분 이제 건물 복구 비용, 또 기물 파손 비용 이런 걸 좀 더해가지고 뭐 청소 비용 뭐 이런 거를 더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54억이 된다고요? 뭐 54억은 이제 학교 측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수억은 넘을 것 같은데 뭐 한 10억을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 조심히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정말 끝까지 다 받아낼 생각일까요, 학교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시위를 좀 누르기 위해서 누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금액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또 재밌는 건 오히려 이 금액을 제시하고 나니까 학생들의 반발이 더 심해졌었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지 뭐 벌써부터 금액 얘기를 한다 이래서 더 반발이 심해졌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누군가를 특정해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민사소송을 하려면. 근데 뭐 노조가 주도해서 시위를 한 뭐 사내 시위 같은 경우는 노조를 특정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총학생회가 주도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라카나 이런 과격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될 거라는 기사들을 보면 그럼 학교가 이 2,000명을 전부 다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좀 현실적으로 좀 소송 기법 측면에서 좀 어렵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민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사라고 하면 재물손괴죄 이런 것도 성립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여러 사태들을 좀 정리한 언론을 보면 이 형사 책임에 관한 것도 몇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재물이 손괴됐으니까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고요. 학교의 수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또 고소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재물손괴죄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라카를 칠했다고 전부 다 재물손괴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여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쓸 수 없게 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청소 정도로 지워지는 것들은 재물손괴가 안 되고요. 뭐 특수 청소를 부른다거나 뭐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재물손괴가 인정이 되긴 할 텐데 재물손괴죄 자체가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죄는 아니고 보통 단순히 이제 뭐 벌금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생들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뭐 겁을 먹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 재물손괴죄도 손괴의 주체가 특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시위에 참여를 했고 뭐 CCTV 같은 거를 통해서 특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한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고 총학을 상대로 전체를 또 고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변호사 입장으로 봤을 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나 다 이제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그 또 학교 측에서 주장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과거에 이제 학생 시위 같은 거를 보면 뭐 본관 같은 이제 학교 행정 건물을 점거하는 사태는 많았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뭐 그 교실까지 전부 다 통제를 해서 수업을 못하게 막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출입하는 그러니까 교실이 있는 건물까지 좀 통제를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못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온라인 사이트도 뭐 디도스나 뭐 이런 기타 뭐 동시 접속하는 그런 걸로 해서 온라인 수업도 또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좀 그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입장은 근데 그거는 좀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다.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자발적인 수업 거부였지. 우리가 수업을 거부하라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장하진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학교와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법은 최소한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앞세워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학교 측의 대응이 가장 미흡하고 좀 문제였던 것이 시위가 끝나기도 전에 뭐 손해배상이니 형사고발이니 이런 걸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좀 문제였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만나서 3시간 얘기하니까 일단 일단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시위가 2주 때 진행이 됐는데 예. 왜 진작 이렇게 학교 측이 학생들을 만나서 좀 진지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법대로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대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학교 측이 좀 대화의 창을 좀 열고 진지하게 학생들한테 먼저 다가갔다면 예. 시위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대인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 학생들 입장에서 대단히 민감한 건데. 그렇죠. 굉장히 자존심과 좀 생존권에 뭐 자기 정체성 문제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렇죠.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처음부터 학생들을 논의에 장에 끌어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준영 변호사였습니다.